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가지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죠.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는 일정 없이 이 선대위 부분에 매달렸습니다. 권성동 실장에 따르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하고 이제 몇 명의, 이준석을 비롯한 몇 명의 선대위원을 두고 그 밑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두지 말고 4명으로 나눠서 정책, 홍보 등 분야별로 나눠서 4명 정도의 본부장을 둔다. 이 조직 체계를 가지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과 협의를 마쳤고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도 됐다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굳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원톱 체제에 이준석 대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김종인 총괄위원장 체제 아래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이제 총괄 본부장을 두지 말고 4명의 본부 체제로 가자. 4명의 본부장을 둔다. 김종인 밑에 바로 4명의 본부 체제, 이게 뼈대가 되게 되면 4명의 본부장들이 소위 실세가 되는 셈입니다. 사무총장과 함께 이 4명의 본부장으로 누구를 할 것이냐. 나경원 이야기도 있고 주호영, 임태희 전 청와대 실장, 김태호 의원 등이 4명의 본부장 실세, 이 4명의 본부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내치면 되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를 아예 안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의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현실적으로 현재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가 되면 이준석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사무총장이나 이래 4명의 본부장 체제가 되면 이준석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처음부터 김종인의 원톱,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김종인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자신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겁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김종인이 물밑에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지 않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라, 경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인이 굳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김종인을 원톱 체제로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톱 체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종인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4명의 본부장 체제로 가고 사무총장은 당연히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의중대로 지금 현재 사무총장으로 하든 바꾸든 자신의 의중대로 하는 셈이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원톱에 4명의 본부장을 두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뜻대로 경쟁했던 다른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를 야권 전체를 꿰뚫는 그런 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큰 가닥에서 김종인과 이준석 리스크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김종인 원톱 체제 이렇게 될 경우에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야권 대통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도 홍준표, 안철수가, 최근 들어서 홍준표와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격한 포인트도 윤석열, 이재명 둘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비리 의혹 대선이 될 수가 있다, 과거지향적인 대선이 될 수가 있다, 또 쌍특검이라고 하죠.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을 같이 이렇게 특검을 하는 이 쌍특검을 양쪽 모두 받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홍준표,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공격하는 게 비슷하다. 그래서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을 안고 갈 수 있겠느냐, 특히 김종인 원톱 체제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빙이냐 박빙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대의 강도,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형태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와 이번 대선에서 손잡고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박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철수 후보도 야권의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력한 후보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쨌든 밖에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는데, 밖에 있던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든 홍준표도 야권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인 만큼 가능하면 연대하고 통합해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이제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타협도 일어나게 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계속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흔들기, 윤석열 후보로서는 불안하다, 윤석열의 대안이 필요하다, 윤석열 후보 흔들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홍준표, 안철수가 만약 윤석열 후보가 흔들린다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안고 있는 이런 이재명의 경우에도 후보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현재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나 여러 가지를 흔들릴 것이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오겠느냐. 물론 안철수나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비전을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현실적으로 흔들릴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만약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흔들리게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그걸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 구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지지율이 몰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주변의 선거 여건, 선거 구도, 후보 구도에 따라서 지지율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보여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안철수 대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아직 뾰족한 자신의 정치적 비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출마를 해야 했는지 아직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고질적인 문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홍준표 의원, 당 밖에서 오래 있다가 당 안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입당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알고 있는 셈이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스스로 독자적인 기반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홍준표 의원 스스로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 이번 경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청년층을 비롯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것은 사실인데, 청년들의 지지,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홍준표 후보는 뭐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대선 국면에서 가장 주인공은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을 전체 통합을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견제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한데, 이번은 주인공이 윤석열이다. 그 다음 안철수와 홍준표의 내공이 이번 대선 국면을 흔들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서 자신의 경쟁력을,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틀에서 통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비워서, 그 당시에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겁니다.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다 비우고, 또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오늘은 뭐 정치인 대선 후보이기보다는 남편이고 싶다, 좀 이재명의 평소와는 다른, 좀 오버한다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저는 뭐 부부 싸움을 했느니 지금 뭐 이재명의 폭행이 있었느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슬이 좋다. 요즘도 출퇴근을 할 때 뭐 뽀뽀를 한다, 키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유동규와 김혜경 사이에, 대장동 비리와 김혜경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전 성남시의원이 폭로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정진상과 통화하고 난 뒤에 한 사람 더 통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 대장동 비리와 김혜경 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뭐 자주 키스를 하고 금슬이 좋은지 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감동을 했는지 부분은 제가 뭐 잘 알지 못하겠지만 또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김혜경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해 가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